안녕하세요. 네. 4월 6일 날 본 2019년 국가직구급 관세법 개론 설명하겠습니다. 특이한 문제 형태는 없었지만은 매우 문장이 길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전에 구급 문제는 2페이지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2면.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3면으로 나올 때가 간혹 있더니 이번에도 역시 그랬는데, 어떤 문제는 좀 짧고 어떤 문제는 긴 게 아니라 다 길었어요. 짧은 문제가 없어요. 딱 한 문제 짧은 게 있었죠. 근데 다른 거는 딱 보기만 해도 헉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느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거기 이 긴 문장에서 어딜 찾아내야 되는가. 또 뭐 관사 시험처럼 2군데가 틀린 것도 아니고 겨우 긴 문장에서 한 군데 틀렸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저도 이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일부러 한번 풀어보거든요. 가끔은 이제 영어도 풀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영어 점수는 말은 안 하지만 하여튼 이제 관습법을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진짜 신기한 건 다 맞아요. 응? 다 맞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하면서 나는 푸는데 학생들은 이거 걸려 넘어지겠다.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하면서 좀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그 대신 또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이 걸려 넘어지겠다는 생각이 또 있기도 해요. 어차피 조정 점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9급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좀 유리했긴 했을 텐데, 이제 다음 시험도 있고 또 7급 문제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문제 형태들이 다 뭐 있다를 없다로 바꾸고, 뭐 숫자 바꾼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공고 후 매각 또는 매각 후 공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그런 것들. 또 포함이 제외되고 매각이 몰수되고 이런 표현들.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번 문제 보실게요.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외신의 처리와, 거기 보세요. 관세법 시행령상, 그 다음에 거기 관세법 해석에 관한 부터 밑줄.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외신의 처리 절차와 방법까지 밑줄. 이건 제가 똑같은 형태로 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시행령 1조의 3 한번 보세요. 시행령 1조의 3. 이게 시행령이니까 관세법 시행령상이라고 표현한 거고, 1조의 3의 제목이 뭐예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외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이라고 한 겁니다. 딱 거기에서 낸 건데요. 거기 몇 항이 있습니까? 7항까지 있나요? 7항은 근데 나올 성질이 아니죠. 딱 봐도. 그러니까 이제 6항까지 해서 나오겠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 관세법 기출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냐면, 법령집을 딱 펴놓으시고 이 문제에 있는 이 문장이 몇 항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뭐 오히려 거꾸로 법령집을 보면서 이 문제에다 표시 한번 해보세요. 문제에다가 몇 항인지를. 그거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시행령 1조의 3 한 조에서도 문제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걸 해본 사람은 다음 시험 준비가 됩니다. 일단은 1번은 어디에 있어요? 몇 항이에요? 4항에 있죠. 4항에. 관성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정부 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재해석이란 말 있잖아요. 해석 요청이 있는데 재해석 요청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해석 요청이란 말이 또 어딨나 찾아보세요. 3항에 있죠. 국세외교심사위원회에서 회의해야 될 내용들, 기획정부에 그 위원회가 있으니 해석을 요청하잖아요. 보세요. 3번에 3항에 해석 요청이 있죠. 법령집에요. 그 다음에 4항에도 재해석 요청이 있죠. 또 해석 요청이 또 어디 나오나요? 6항에 있죠. 6항에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죠. 그래서 해석 요청이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해석 요청, 재해석 요청, 해석 요청. 그러니까 그 앞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무슨 위원회 얘기가 나오거나 조약 얘기가 나오거나 재해석 부분에서는 해석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와야 되겠죠. 그 구조를 외워야 된다고. 해석에 이견이 있으니 재해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놓고 1번에 1번을 보니까 해석의 이견 동그라미, 재해석 동그라미 될 수가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2번은 어디에 있습니까?
1항이 이거네요. 1항. 1항에 장관과 관성장 두 명을 다 주어로 해놓고 있는데 장관과 관성장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관세법 제5조 동그라미. 요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독하다니까요. 5조가 뭔지를 얘기해 주질 않아. 5조가 뭔데요? 법 해석의 기준과 소호가세 금지 부분에 대한 해석만 합니다. 제6조, 7조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는 해석하지 않아요. 법제 5조란 말이 다시 한번 동그라미. 그 옆에다 그래가지고 6조, 7조 쭉 써놓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이미 그런 문제 한번 해봤었죠? 예. 세 번째. 그 동그라미 3번은 5항에 있네요. 그죠? 시행령 1조의 3의 5항에. 기획재정 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장관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성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된다. 문장이 좀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이 조금 문장을 바꾼 건데요. 시행령 1조의 3의 5항과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어 있나 보세요. 보세요. 5항. 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성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된대요. 장관에게 제출된 질문은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알려야 된대. 그러니까요. 기획재정 장관은 원래는 회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원인이 관세청장에게 질의하면 원래 회신해 주는데 이게 이제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획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잖아요. 해석을 요청하면 해석만 하는 거예요. 원래 해석을 해서 주면 관성장이 회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회신을 하는 거다. 응? 원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5항의 다만 아닙니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회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갖다가 회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신이라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회신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석만 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한 번에? 그 다음에 이제 4번. 관성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해석을 요청한다. 이거는 시행령 1조의 3의 6항에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는데 장관도 내용을 모를 수 있잖아요. 여기서 관성장이 조약에 대한 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장관도 모르겠으면 장관도 외부의 국제기구에다가 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 너무 웃기다. 질의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 있다 없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답이 4번이었고요. 지금 몇 조에서 한 문제가 다 나왔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걸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문제화 시켜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이 관세법 기출을 분석을 하실 때 문제지만 놓고 하시면 안 돼.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 똑같이 또 틀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문제인데요.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 아니죠.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는 말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5가 아니라 3이지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고. 알아도 분명히 찾아봐야 돼. 몇 조를? 법 41조를. 그래서 41조와 이 사지선다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법에는 6항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4개를 끌어왔는지 법에는 3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눴는지 이런 식의 개념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1번은 몇 조, 몇 항입니까? 41조 1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숫자 맞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다음 항 41조 2항이죠. 1만 분의 75 동그라미. 그래서 2차 가산금이 2019년 들어서 바뀌었는데 그 바뀐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개정법령이 2개가 나왔습니다. 법령 개정된 게 2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7급 준비는 뭐 당연히 그 개정된 건 다 반영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도 보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끝부분에 60개월 부분에 나올 때 그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주어가 중가산금인지 그냥 가산금이라고 했는지 잘 봐야 돼요.
60개월 앞에는 한 글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중과상금 그래야 되죠. 답이 2번이고요. 이제 3번이 사망이고 4번이 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대부분 또 이렇게 많이 냅니다. 3번에 보시면은 체납된 관세가 150만 원 아니죠.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1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바꾸면은 맞나요? 그 두 군데 틀렸구나. 거기 3번에 가상금이 아니라 거기도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41조 사망을 보세요. 41조 사망에 보시니까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몇 항을 적용하지 않는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60개월이라는 말과 100만 원이라는 말은 두 개, 60과 100만 원은 중가상금에만 적용되는 표현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국가 지자체 조합 왜 제외하니? 그래서 이상하다. 그죠? 지자체 조합을 포함하겠죠? 이게 꾹꾹우 얘기하는 거예요. 꾹꾹우에 그 꾹이 바로 국가 지자체 조합이잖아요. 에 대해서는 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맞는데 요건 이제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나 보세요. 41조 사항과 시행령 38조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돼. 실제 시험장 가보면 아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 생소해. 내가 계속 읽었던 문장은 아니야.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41조 사항에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인데 그 앞에 부분을 시행령의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시행령 38조 2로 보세요. 국가 지자체 괄호 열고 지자체 조합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런데요. 이건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게 몇 번입니까? 2번 문제 풀고 있잖아요. 2번을 풀다가 이건 좀 그래도 포함과 제외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죠? 제외하면 뭐 어떻게 해놨겠어? 아니 지자체 안에 지자체 조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건 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웃긴 얘기예요. 이 오답 자체가.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맞추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겠다. 응?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를 내는 패턴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제외 포함되어 있으면 뒤에 부분도 제외하고 포함되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도 이 사람 좀 그래요. 3번 보세요. 3번. 보세고액에 반입한 외국 물품 중 장치기한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 예. 채화 공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뭘 빨리빨리 체크해야 되겠어요? 보세요. 5일 이상 동그라미.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인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건 맞는 말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5일이 다른 숫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다시 입찰에 붙이는 상황은 뭐예요? 그 앞에 표현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각이 안 됐으니까. 매각되지 아니했을 때 있죠. 매각되지 않았을 때 5일 이상 간격 두어서 다시 입찰에 붙이는 거예요. 얼마씩 줄여요?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혹시라도 오답으로 만든다면 즉 틀린 말로 바꾼다면 여러분 뭐 바꾸고 싶으세요?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바꾸신다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응?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아주 우스운 거 알려드릴까요? 우스운 거? 거기 100분의 10 이내 있죠. 예. 거기 이내 동그라미 이내. 그건 너무 쉬워서 안 바꾸고 같죠. 실제 시험에서는요 그런 걸 바꾼다고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럴듯하게 이제 앞뒤의 말들을 넣어가지고 좀 더 넉넉하게 더 체감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조금만 체감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2번 세관장은 장치형 경감물품을 매각하려면 화주 등에게 1개월 동그라미. 여기 하여튼 채화공매 부분은요 몇 개월 나오면 다 1개월이에요. 1개월 내에 뭐 하라고 합니까? 통관. 그 중간에 보면 수주수입 반송할 것을 통고 밑줄. 한 달 안에 통관해. 너 장치기한 지났어. 통관해. 이걸로 이제 채화공매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고 동그라미.
이제 통고는 1대1의 개념이거든요. 개별적 통고예요. 근데 통고가 안 되면 뭐예요? 공고인 거예요. 공고. 흐름이죠. 네, 3번에 세권장은 장시간이 지나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식물 등의 경우에는 매각 후 장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보세요. 장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밑줄. 그게 포인트인데 포인트가 맞았어. 근데 중요한 건 절차는 똑같아요. 앞부분이 공고한 후 매각이면 뒷부분도 공고한 후 매각이죠. 이건요, 잠깐 법을 봐야 돼요. 법의 208조 보세요. 208조가 그리 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208조. 208조 1항이죠? 1항인데 그 뒤에 나오는 2항도 꼭 보셔야 돼요. 2항도. 예. 보시면 이제 1항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음 세관장은 외국 물품이 장시간이 지나면 공고 매각이잖아요. 근데 다음의 물품은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 매각이잖아요. 절차는 똑같죠. 그 밑에 있는 2항, 3항 넘어가는 그거랑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호, 2호에 살아있는 동식물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답이 3번이었고요. 이제 4번은 세관장은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대요. 중요한 단어는 전이겠죠, 전. 그러니까 누가 먼저인 거예요?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잔금을 가져가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화주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법의 211조에 있습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그 1번은요. 동그라미 1번은 210조의 내용이었고 2번은 209조 3번은 208조 4번은 211조 순서대로 보면 208, 209, 210, 211조에서 다 하나씩 나온 거예요. 거기에 워낙에 매각 부분은 조가 많기 때문에 한 조에서 내지 않고 이게 취재하는 사람도 뭔가 이게 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쪽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4번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가격. 이거는 우리가 뭐 7개 다 외우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좀 뭐 너무 웃기게 생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디귿번에 국제거래시세 산지조사 가격. 이런 건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답이 그래서 일단 뭐 1번이긴 한데 그럼 국제거래시세 산지조사 가격이라는 게 전혀 없는 표현이냐. 이게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뭐 거기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요것도 최근 그 추가된 규정이 있거든요. 법의 35조를 보세요. 그냥 만들어 놓은 표현은 아닙니다. 법의 35조이면은 6방법이잖아요. 35조에 1항과 2항이 있습니까? 2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2항이 없는 거면 옛날 거예요. 안 해놓거나 그런 거예요. 2항까지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법제 35조의 2항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 결정할 수 없을 때 1항에 따른 방법이라는 게 바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6방법을 쓰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대요? 국제거래시세 산지조사 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를 결정한다.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냐면 35조 1항은 합리적 기준인데 2항은 그게 안 될 때의 대안인 거예요. 옆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두 35조 1항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2항은 완전히 별개 개념이니까 35조 1항의 내용이 옆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의 내용인데 그것들과 35조 2항을 섞어 놓으면 확실히 논리적으로 이건 반대 의견 없이 확실하게 답이 될 수 있다. 오답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딴 걸로 내게 되면 포함관계 뭐 이런 것들 따지면서 이적이 될까봐 이렇게 된 겁니다. 35조 2항에 있었던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거기 그 시행령 29조에서요. 시행령 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 결정 부분에서 거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아니고 기억 니은 리을이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보세요. 시행령 29조 2항에서 기억은 첫 번째 거네요. 1호에 있고 그죠?
니은은 5호에 있고 리을은 2호에 있죠. 2호에. 이런 거 하는 거 귀찮아하면 기출 분석 못해. 그렇죠? 이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라도 이걸 다 해야 돼. 이거. 5번 관세법상 관세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요거 106조의 2네요. 그죠? 106조가 위약환급인데 그 다음 조로 살짝 들어간 게 106조의 2인데 이거 이제 개인용품들 가져왔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빨리 나가는 거를 6개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입신고 수리부터 6개월 내에 보세고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환급한다. 맞는데요. 답이 1번이네. 그래서 근데 거기 1번에서요. 한번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어디 치시냐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6개월 후 다음 표현이 있죠.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그거에만 밑줄 쳐보세요. 그 표현을 어떻게 바꿔도 맞는 문장인데요. 106조의 2의 1항을 펴놨습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은 지금 1항에 1호와 2호가 있는데 1항의 본문과 1호를 섞어서 지금 이 5번의 1번을 맞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수입신고 수리부터 6개월 이내란 말은 1호와 2호의 공통점이고 끝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도 공통점이요. 딱 중간에 뭐만 달라요?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이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받고 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길게 낸다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보세 수출, 관세 수출 그렇게 외웠었잖아요. 5번에 2번 보시면요. 5번에 2번은 보세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부터 2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되는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좀 2번은 어차피 틀린 말이어서 그렇긴 한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말이 실은 빠졌어요. 이거 5번에 2번은 위약환급 아닙니까? 그죠?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상급이잖아요. 조금 전에 봤던 거 바로 법의 바로 앞에 106조잖아요. 106조에서 일단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아니 왜 외국으로 보내거나 왜 보세공장으로 보내? 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그걸 안 써놨어. 그죠? 이게 지금 다행히 오답이니까 그렇지 이게 정답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계약 내용과 다르단 말을 빼놓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5번에 2번에. 그거 못 느꼈습니까? 네. 보세요. 근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인데 보세공장에서 만약에 생산이 되었다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부터 겨우 숫자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예요? 1년이죠. 1년.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반입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보세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은 반입만 하면 되고 외국에서 수입된 것은 반입하였다가 수출해야 되는 거죠. 5번에 3번 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 5년 아니죠. 천재지변 동그라미. 천재지변은 1년이잖아요. 법의 107조에 보면 법의 107조 펴보세요. 법의 107조에 보면 이게 지금 세 개 이어져 있는 거 세 개 한 거예요. 106조, 106조에 이 107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문을 그대로 보시는 게 좋은 게 멀리에서 내지 않아요. 가까이서 이렇게 주로 낸다고. 근데 이제 법 107조의 1항을 보시면은 천재지변 그리고 대통령령 1년 대통령령. 여긴 지금 1년을 바꿔놨지만 대통령령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 바뀔 거라는 건 기대도 하지 말라고. 그렇죠. 여기 대통령령이 기획정부령으로 바뀌겠죠. 천재지변 쪽은 대통령령인데 거기 107조의 2항을 보세요. 2항을 보시면 5년이라고 숫자도 바뀌었지만 다 기획정부령으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그 밑에 심지어 2항에 1, 2, 3, 4, 5, 6, 7 그 밑에 호들에 있는 것도 다 기획정부령이나 기획정부 장관으로 싹 들어가 있죠. 그거 구분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래서 3번은 그게 틀렸는데 107조를 편 이유는 요 문제의 4번 동그라미도 107조에 있어요. 107조에 몇 항에 있나 보세요. 4번 지문은 107조에 5항입니다. 5항. 근데 이거는요 참 많이 나왔었어요. 엄청 강조했었죠.
양도인, 양수인. 근데 바꾸려면 이건 통째로 싹 바꿔야 된다 그랬어. 양도인, 양수인 자리를 세 군데를 바꿔야 돼. 이 사람도 세 군데 다 바꿨겠죠. 그렇죠? 다른 용도 동그라미. 다른 용도면 잘못은 준 사람에게 있어요. 양도인이 돈을 내야 되겠죠. 양도인이 안 내면 양수인이 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돼. 그럼 양도, 양수, 양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용도일 땐 누가 책임진다? 잘못 줬다? 양도인이에요. 6번 문제.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계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135조 1항인데요. 135조가 뭐냐? 입항 절차입니다. 예. 우리 외국무역선, 아주 중요하다. 외국무역선의 경우에는 입항할 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항 보고할 때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떤 거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선승휴 여명 승명 적하. 그죠? 그리고 최종 출발 선박 국적 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 면장이 외국무역선의 경우에 더 추가되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두 개 있죠. 선승유는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랬죠. 뭐 이 중에서 이제 하나 뭐 바꾸는 거는 그럼 뭐 항상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출제자들의 경우에. 야, 엄청 길죠. 엄청 길지만 우리는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외우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승휴 여명 승명 적하 국적증서 출항 면장. 맨 끝에 선승휴 아니네. 끝부분이 틀렸죠. 승무원 명부가 아니라 승무원 휴대폰 목록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선승휴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매우 좋아요. 승휴. 승무원 명부가 아니라 승무원 휴대폰 목록이다. 이게 답이 1번이었고요. 근데 2번은 선장이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이게 뭔 얘기냐? 선박의 종류, 등록기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대요. 요거는 뭐 서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시행령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시행령 136, 법의 136조 옆에 시행령 158조 있어요. 시행령 158조 보세요. 출항 허가의 신청이라는 거 있죠. 뭐 이거를 틀린 말로 내려고 한 마음 먹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서 시행령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이런 문장 하나 넣어가지고 마음 불편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 출항 허가의 신청에 1항에 보니까 선박이 출항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거기 1, 2, 3, 4, 5호, 아니 1, 2, 3, 4호 선박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출항 일시까지 그걸 갖다가 쭉 이어서 쓴 거예요. 그래 놓으면 시험장 가서 당황한단 말이에요. 난 이런 모양의 문장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허가라는 걸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3번.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맞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이게 바로 이제 불개항 출입 허가인데요.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이게 뭐 어차피 이제 1번이 답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겠는데 다른 게 지금 답이라는 걸 모른다면 동그라미 3번에 그 다만 뒤에 있는 대통령령이 있죠. 대통령령 동그라미. 그거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건 134조인데요. 134조 폈습니까? 134조를 펴니까는 그 옆에 뭐가 나와요? 뭐 있고 시행령 말고 시행규칙에 뭐가 나와요? 수수료? 뭐 그거죠.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거는 바로 옆에 있고 수수료가 이제 오른쪽에 있고 뭐 그런 구조예요. 그걸 좀 한번 눈으로 지금 살짝이지만 한 5초 정도 본 게 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있죠? 이 문제 4번. 4번은 올해 이제 들어간 규정이잖아요. 2019년 개정 부분인데 이건 몇 번 했었죠. 그 11 동그라미. 이건 다행히 뭐 맞지만은 이 다음에 나올 때는 이제 틀리게 나올 겁니다. 예. 세관장이 매우 힘들다. 매우 힘들다. 왜냐면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해줄지 말지 그 제일 중요한 건 통지입니다. 통지.
10일이 무슨 기간이에요? 통지기간이 통지기간. 그러니까 허가를 해준다 이런 개념과 좀 다르고 허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지해주는 게 10일이에요. 며칠? 아니 10일이면 진짜 짧은 거 아닙니까? 짧잖아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엄청 괴로운 규정이 생긴 거예요. 15일도 아니라 10일이야. 무지 짧다 이러지. 10일이라는 건 관세법 전체적인 분위기일 때 상당히 짧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요거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136조에 사망이 있죠. 출항 절차에 사망에 있는 겁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 7번 문제. 원산지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세관장은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걸 요청하는 경우 맨 그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매우 상식적인 문장인데 여러 번 나왔었어요. 예. 이거는 법의 232조입니다. 232조 사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2번 세관장은 환적, 복합 환적된 외국 물품 중 중요한 말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 밑줄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어떻게 해요? 잡아두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유치 동그라미. 맞네요. 유치 장소는 어디예요? 그게 무슨 유치이든 상관없다 그랬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 이거 어구를 외우세요. 유치 장소는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입니다. 그거는 231조에 2항에 있어요. 231조의 2항.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관장은 아니요.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도 어쩔 수 없어요. 법의 231조에 딱 2항만 가지고 내질 않았어요. 그 문장 만든 거 그러니까 그 출제자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그 사람이 이 법령집을 옆에 놓고는 뭘 이렇게 합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231조에 2항만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 보세요. 1항에 따라 유치하는 못 내잖아요. 근데 그걸 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1항을 내야 되는 거예요. 1항에서 환적, 복합 환적된 외국 물품 중이라고 보니까 어느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다는 것까지 쓰려면 1항, 2항 합쳐서 낼려니 너무 문장이 기니까 이 사람이 좀 자른 거예요. 근데 앞에 거 자르면 좀 더 어렵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뒷부분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관장 관리하는 장소 다만까지 이렇게 넣은 거죠. 저는 그 그림 그리는데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덜란드 한번 가가지고 고가 직접 그린 그림을 보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고의 그 초상화를 보는데 초상화 앞에서 제가 거의 1시간 서 있었거든요. 뭘 봤냐면 그 붓터치 있죠. 하네. 이렇게 그렸겠구나. 앉아서 이렇게 그렸겠구나. 거울 보고 이렇게 그렸겠지. 저기다 이게 덧 그렸구나.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봐요. 전 소설 쓸 때에도 소설도 쓰는데 읽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것도 딴 사람 소설 읽을 때에도 제가 쓸 때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썼겠구나. 더 쓰고 싶은데 이 부분은 참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보거든요.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이런 것들도 그냥 이게 결과물로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죠. 출제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 그래서 이제 문제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적중을 하는 이유가 제가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를 낼 때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 조의 항이 몇 개가 있고 또 이걸 내려면 또 길이가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 좀 더 수준을 높여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실까요? 3번에 보시니까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거기 보시면 사실과 다르게 있죠. 우리가 원산지 허위 표시의 개념이 몇 개가 있죠. 사실과 다른 게 있고 뭐가 있어요? 기준과 방법에 다른 게 있고 아예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법의 230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까이 있는 곳에서 몇 군데에서 다 내는 스타일인데 230조 보시면 2호 있죠. 2호.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경미하면 보안 정정해서 통관을 허용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 이 문제에서 답인데요. 어느 부분이 틀렸나 한번 볼까요? 그렇죠. 보세요. 유치하면 다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꾸라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거 다시 중국산으로 바꾸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유치한 물품을 몰수가 아니라 매각이죠, 매각. 근데 이거는요, 예상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는 거지. 관세법은 현장 가서 예상을 하면 틀려요. 예.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예상을 했어야 된다고. 물론 이건 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저는 사실 여기 나온 것들 제가 다 한 번씩은 다 얘기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바뀐다고도 다 얘기했다고. 예. 몰수가 아니라 뭐예요? 매각이죠, 매각. 요거는 231조 사항입니다. 231조 사항 8번 문제. 입항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항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수입하려는 물품에,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또 아까 한 것처럼 244조 펴셔서 244조에 몇 항이 이 문제 1번, 2번, 3번, 4번인가 이 문제에다가 항을 갖다 써보세요. 관세법 출제자들은요, 문장 순서를 막 바꾸지 않아요. 거의 그대로 이렇게 갖다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틀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순서 때문에 사람들이 못 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갖다 놓으면서 그 자리에서 풀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놓는 이유가 관세법은요, 각 조의 항이 그 나름대로 거기도 순서가 있어요. 계속 그 앞에 거를 물고 가고 하기 때문에 막 섞어 놓으면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 자체에 논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거든요. 244조에 1항이 1번이고 2항이 2번이고 3항이 3번이고 6항이 4번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요거는 뭐 3번이 옳지 않은데 그것만 봅시다. 요거는 여기도 보세요. 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라는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외하면 그걸 또 뭐로 써놨겠냐고. 근데 적재 상태에서도 검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도 포함과 제외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2번 문제가 포함제의 문제였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 내는 사람은 그거를 뭐 5문제, 6문제 이렇게 내진 않겠지만은 한 문제 정도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괜찮아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9번 과선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선 적부심사는 법의 118조인데요. 이것도 한번 펴보세요. 법 118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몇 항이 몇 번인지. (118조는) 딱 봐도 벌써 뭐 길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미 알 수 있죠. 1항은 3항에 있죠. 118조 3항. 1번은 그죠? 예. 과세현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성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이게 좀 웃긴 게요. 법은 30일인데 문제는 뭐라고 냈어요? 1개월. 같지 않나? 근데 요거 틀리대요. 근데 요게 이런 오답이 처음 나왔느냐? 아니에요. 최근에 한번 요런 오답이 또 있었어요. 1개월과 30일을 구분하래요. 1개월과 30일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맞나요? 관세심사위원회 심사, 물론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건 같은 말이에요. 결과를 청구행위에 통지한다. 틀린 거는 숫자밖에 없어요.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한번 그렇게 나왔었고, 동그라미 2번은 법의 118조의 1항의 2호에 있는데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는. 아니 뭐 이렇게 길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법의 118조의 1항의 2호를 보시면 28조 2항에 따라 납세무자의 확정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랬죠. 출제자는 28조 2항이라고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8조 2항의 내용을 가져다가 그 앞에다 집어넣고 그런 경우라고 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3번은 몇 항이 있습니까? 그 4항의 3호죠.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또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뭐 한다? 심사하지 아니한다. 예. 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은 거기 5항에 있네요. 그죠? 보세요. 과선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과선 통지를 받고 나면 과선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질 것 같으면 그냥 경정해 주세요. 저 어차피 질 것 같은데 빨리 경정해서 가산세라도 적게 내게 조기에 경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의 맨 끝에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인데 사실 문장 전체가 사실 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4번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과선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원래? 오히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과선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할 때에는 할 수 있다 없다를 바꿀 때에는 그것만으로도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앞부분까지 같이 바뀌어야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통째로 바뀌죠. 그 다음에요 10번 질문이 뭐예요? 관세 법령상의 내용 그랬잖아요. 이거는 관세법 여기저기서 내겠다라고 이제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내항선 내항기로 전환할 수 있다. 아니죠. 신고 아니죠. 뭐예요? 전환 승인이죠. 승인. 그러다 갑자기 밑에 보니까 무슨 관세 면제 얘기가 뭐 덤핑 방지 관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왔다 갔다 냈네. 그죠? 1번은요. 법 144조입니다. 144조. 그다음에 2번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덤핑 상계 보복 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 범위에 포함된다. 지금 이 말 자체를 이해해 보시면 무슨 뜻이에요?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보복 관세의 세율도 면제를 해준대. 넌 덤핑 방지 관세 대상이야. 그러나 감면 대상이네. 참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10번에 2번은 일단 뭐 틀린 말인데 이 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려면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걸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시라고. 일단은 시행령 111조를 찾아보세요. 시행령 111조. 관세감면 쪽인데요. 시행령 111조 제목은 관세 경감률 산정의 기준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보세요. 그 시행령 111조의 2항을 보시면은 이래요. 이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냥 내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할까봐 거기 있는 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그거를 구체적으로 갖다 넣어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걸 갖다가 되는 것처럼 바꿔서 오답을 만든 것인데 법 제50조 2항 1호는 뭔가 또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 채점자도 그렇게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죠? 출제자도 가봤겠죠. 그죠? 50조 2항 1호. 보니까 50조가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인데 2항의 1호가 뭐예요? 1순위 세율이구나. 그쵸? 1순위 세율이구나. 그러니까 1순위 세율이 몇 개예요? 7개죠? 7개. 원래 6개였는데 조정관세의 일부가 들어가서 총 7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문제는 10번에 2번을 보니까 3개만 넣어놨구나. 까지 인식을 해야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뭔지 알겠죠?
거기 지금 예시를 3개만 넣어놨지만 7개 중에 3개구나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10번에 3번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한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등을 고려해서 기획재정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한 인정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20. 일단 가산세가 부과되긴 하는데 이사물품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 20%는 아니죠. 관세액의 20%라는 말은 어떤 가산세에 적용이 됩니까? 어디 나오죠? 재수출 면세. 거기도 있죠. 또 즉시 반출에 있죠? 즉시 반출에. 즉시 반출도 이제 관세 2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뭐라고 바뀌어야 돼요? 휴대폰과 이사물품 신고 불이행 가산세는 이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법에 241조. 정확하게 해야 돼요. 법의 241조에 이거 아주 유명한 조죠. 그중에 이제 5항이죠. 5항을 보시면 거기에 휴대폰과 이사물품에 대한 신고 규정과 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241조 5항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그랬죠. 무슨 세? 거기 아주 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의 이름 안 되고 납부할 세액 괄호 열고 관세 및 내국세 포함한다. 이걸 이제 출제자가 본 거야. 이 정도까지 괄호까지 돼 있다면 내국세 빼버리면 오답이구나. 확실하게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출제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2개가 나오면 우리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딴 데보다도 훨씬 더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거기에 2호가 뭐예요? 2호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 근데 다만 뭘 제외한대? 96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이사물품이라고 하면 또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를 제외한 이사물품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 96조 1항 2호가 바로 면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세 대상인 걸 제외한다. 면세 대상이 아닌 이사물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면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96조에서 찾아가서 갖다 넣어도 되잖아요. 96조 잠깐 봐요. 96조의 1항의 2호. 96조 1항의 2호를 보니까 거기에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한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 기간, 직업, 가족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정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라는 말이 면세 대상 이사물품이란 말인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 10번에 3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에 3번이 만들어진 것도 두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 사실 좀 배고픈데 지금 왜 계속 이거 지금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과정 없이 답만 알려달라는 또 그냥 해설지만 올려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공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출 문제는 이렇게 진하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군데가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 가면 아는데 조금 달라. 계속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원래 이렇다는 걸 계속 지금 조합을 해서 훈련을 한 사람은 그렇게 겁이 나지 않는 것이고 보인단 말이에요. 10번에 4번 보세요. 보세공장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승인을 받고 중요한 말은 승인이네요.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도 중요한 말이에요. 혼용 승인 받았어. 그럼 이제 어느 부분만 과세해요? 그로서 생긴 물품 전체가 아니라 그로서 생긴 제품 중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 과세한다 표현하지 않고 도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 거네요. 네. 4번은 이게 무슨 과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품과세예요? 제품과세예요? 제품과세죠? 제품과세. 예. 법의 188조. 법의 188조인데요. 188조에 몇 항을 갖다 넣었는지 한번 보세요. 188조에 어디를 갖다가 넣었는지. 188조에 몇 항이에요?
제품 과세는 무조건 이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도 없지. 그 옆에 그렇다고 그 신청하는 약이 시행령에 있는 그 내용을 낼 거냐? 낼 게 없어요. 제품 과세는 이거밖에 없어. 그렇죠? 제품 과세 문장을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밑에 원료 과세는 뭐 두 문장이나 있지만은 제품 과세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문제 11번. 감면 물품의 사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요. 이 문제는 진짜 웃겨요. 이거는 아주 짧은 문장을 쫙쫙 내가지고 또 만든 건데, 이번에 출제하신 분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보면은. 법의 102조 한번 보세요. 102조의 1항과 감면 물품의 사후 관리 부분인데요. 102조의 1항과 이 문제의 동그라미 1, 2, 3번의 관계를 보세요. 102조 1항과 이 문제의 1, 2, 3번의 관계. 보세요. 102조 1항에 보니까 89조부터 91조까지 그랬죠. 특별히 이제 91조가 그 종교용품인데 89조부터 91조까지와 93조에 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 신고수일부터 3년인데 5년이라고 1번에 바꿨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게 바로 사후관리 기간인데 11번에 2번에 그건 그대로 잘 써놨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이제 102조의 1항의 뒷부분에 다만 기획정부령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7번에 3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뭐 수입신고 수리부터 3년 이내 관세청장 승인 받아야 된대. 거기 관세청장 승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인데 그 앞에 수입신고 수리부터 3년 이내에 있죠. 이 말도 사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 뒷부분 양도하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끊고, 그 뒷부분이 다 바뀐 거예요. 그냥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돼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3년인데랑 미리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관세청장과 세관장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장처럼 이렇게 동그란 1항, 한 항 가지고도 조각조각을 내서 3개의 지문이 나오기도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같은 102조에 2항 있죠. 2항에 그 많은 글씨 중에서 띄엄띄엄 조금씩 찾아가지고 이 문제의 4번을 만든 거예요. 관세감면 물품이 제로 멸실이 되면 맨 끝에 일단 징수한대. 잘 보세요. 그 2항에 보시니까 본문이 감면된 관세 징수한대. 다만 재해 등의 경우에는 맨 끝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재해 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실론의 4번에 그래서 15일 이내 이런 말도 틀린 것이고 징수한다라는 말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가까운 그 같은 조의 항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신경 써주시고, 12번 관세법상 수출수입 반송의 신고에 관한 내용 일부이다. 이 문제가 그나마 짧아요. 그렇죠? 네, 기억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이죠? 네, 30일. 또 괄호 안에 반송 신고할 수 있는 날부터 그것도 뭐 30일입니다. 뭐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게 기산일만 다르지. 답은 이제 3번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241조. 241조의 3항인데요.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에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근데 괄호 안에 보세요. 243조 1항에 따라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 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 괄호 안의 내용이 뭐예요? 243조 1항이 뭔지 찾아보세요. 네? 여행자 휴대품이에요? 그게 뭐게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그 보따리 상들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따리 상들 물건 가져 들어올 때 너 그 관세 면제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 너무 많이 가져왔어. 그러면 삐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삐쳐가지고 중국 갔다가 조금 덜어내고 또 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삐쳐가지고는 조금 덜어내고 다시 오고 반송했다. 다시 오고 반송했다. 다시 오고 이래가지고 반송을 어렵게 만들어주자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중 보따리상들 그 사람들을 좀 제어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송 신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반송을 할 수 있으면 빨리 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문장을 보세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 신고를 할 수 있는 날 그랬죠. 그래 놓고는 관세청장이 반송 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빨리 정해주질 않는 거예요. 최대한 그 약초가 다 썩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 반송 방법이 제한이 되죠. 아십니까? 243조 1항에 해당하는 물품이 바로 한중 보따리상들 그 사람들이 반송할 때 두 가지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반송 방법을 제한해요. 들어올 땐 들고 들어왔지만은 휴대, 캐리해서 들어왔지만은 나갈 때에는 정식 운송계약 체결해서 나가라. 남는 게 없거든. 반송 못해. 또 반송 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그 기사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 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죠. 그걸 아주 안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 외워주세요. 이 문제 포인트에 뭐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13번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 관련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지금 납세 관련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납세 관련장을 내주지 않는다, 교부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사유가 둘 아닙니까? 거기 지금 도주 우려 동그라미, 도주 우려 말고도 또 있잖아요. 법의 110조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문장을 항상 볼 때, 문제 볼 때, 요게 납세 관련장 내주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냈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해야 되네. 보세요. 법의 110조에 사망. 도주 우려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긴급히 체압수. 긴급히 체압수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범 도주 우려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짧게 외워두셔야 돼요. 긴급히 체압수, 체포압수수색, 그리고 현행범 도주 우려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맞다. 동그라미 2번. 세관장은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조사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 그건 법의 110조의 3인데요. 이건 아예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무사불. 110조의 3의 1항에 보니까 2호에 최근 몇 년이에요? 최근 4년 이상이죠. 최근 3년 동안도 아니에요. 4년 이상이라고.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대요. 이거는 법의 111조에 있습니다. 법의 111조의 제목은 관세조사권 남용금지이지만 그 말과 딱 맞는 건 1항이고 2항은 중복조사 금지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복조사 할 수 없는데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111조의 2항 펴보세요. 111조의 2항 펴보시면은 문장 구조가 이래요.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제외하고는 조사할 수 없다. 부정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기가 이것도 이제 좋은 부분인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 두 가지를 다 긍정으로 바꾸면 맞죠. 제외하고는과 조사할 수 없다를 제외하고는 빼버리고 조사할 수 있다 이러면 되죠. 지금 그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13번에 3번은? 맞죠? 의미는 같은데 맞다 이게 맞는데 표현이 원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법에는 제외하고는 아니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사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된다고요. 4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요거 이제 요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 법의 114조의 2 114조의 2의 1항과 2항의 관계를 잘 보자. 법의 114조의 2의 1항은 끝이 뭘로 끝나요? 보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부는 함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세관이. 오히려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2항이죠. 그렇죠? 응?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한 거죠. 14번.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4번부터 볼게요. 답이 4번인데요. 수입신고 등을 한 자가 통관 부류 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성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시행령 240조인데요. 두 군데가 들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령 240조의 4항. 240조의 1항에 있군요. 1항.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이게 시행령인데 시행령 문장을 갖다 놓으면서 중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말 자체가 웃긴 거죠.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관성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고 이런 신청서 같은 것들 맨 끝에 관성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람들이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신고를 지식재산권 신고를 누구한테 해요? 관성장한테 하죠. 뭐는 뭐한테 한다?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성장한테 하는데 그거는 진짜 신고하고 끝난 거예요. 관성장한테 내 상표 보호해 주세요라고 의사표시하고 끝났다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다 세관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특허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유치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된다. 이게 뭐 답이 4번이니까 1번은 맞는 말이긴 할 텐데 거기 유치라는 말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법의 235조 보세요. 235조에 7항 235조의 7항 보시면 세관장은 제3항 각호에 따른 물품이 제3항 각호에 따른 물품 중에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있나요? 있죠? 지금 14번에 1번이 많은 것들을 조합한 거란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죠? 수입 신고된 물품이 또 계속 보시면 법의 235조의 7항에 제3항 각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그 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5호가 바로 특허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특허권이잖아요. 그거를 이게 바꿔 놓은 거예요. 그것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7항을 낼 때에는 분명히 3항의 표현과 1항의 표현을 같이 쓸 수밖에 없구나 이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수립신고된 물품이 제일 쉬운 건데 그 밑에 쭉 나오는 다른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거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장 끝에 유치이죠. 그 다음에 14번에 2번은요. 14번에 2번은 시행령 239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239조. 보세요. 세관장은 239조의 3항인데요.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이거는 뭐 맞는 거겠네. 그죠? 여기 보시니까 10일 동그라미 10일. 10일을 계산할 때 휴일 및 공휴일이 제외되어 포함돼요. 이때는 제외죠. 또 이건 또 맞게 했어, 이 사람은. 근데 그게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10일 괄호 안에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밖으로 풀어낸 거예요. 동그라미 4번은요. 그 다음 주 242조에 시행령 242조의 1항에 있는 겁니다. 잠깐만 240 네, 3항 예. 동그라미 3번은요. 동그라미 3번은 시행령 242조 1항에 있는 거예요. 그거만 적어 놓으시고 아까 4번은 보셨죠? 예. 15번 갈게요. 15번에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숫자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일단 1번에 보시니까 264조의 8 제1항 또는 3항을 위반하여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264조의 8 제1항 또는 제3항 이게 비밀유지인데 그 비밀유지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걸 비밀유지라고 얘기하니까 난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264조의 8이 뭔 줄 알고. 근데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의 용도로 사용한 자. 거기 비밀이란 단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비밀유지 3.1운동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3.1. 예. 맞네요.
이거는 264조에 9에 있는 거죠. 264조의 9. 그 다음에 2번은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중요한 단어 두 개 찾자면은 일단 조건이란 단어가 일단 중요하고 수출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추었어. 근데 이게 수출의 경우일 수 있고 수입의 경우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부정수입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정수입제. 근데 이게 이제 1, 2, 3, 4 이래 되면 아주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수출의 경우에 부정하게 조건을 갖추면 1년 2천만 원, 수입에는 3년 3천만 원이죠. 이상한데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15번의 2번은 이건 수입 쪽에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수출로 바꿔놓은 거죠. 답이 2번이네요. 3번에 수정신고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이게 가격 조작죄입니다. 그 중간에 가격을 조작했다는 표현도 있는데요. 가격 조작 이명호 아니고 이원오죠. 이원오 맞네요. 이원오. 이건 또 나올 거예요. 가격 조작죄는 이게 270조의 2인데 보세요. 몇 조의 2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직 시험에 많이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오래된 규정이 아니란 뜻이에요. 4번에 체납처분 면탈죄죠. 체납처분 면탈죄는 275조의 2에 있는데 체납처분 면탈죄는 33이죠. 33. 네. 맞네요. 넘어가시고. 16번에 세율의 조정 동그라미. 세율의 조정이 뭔 뜻이에요? 세율의 조정이라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탄력관세예요. 세율의 조정은 탄력관세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좀 보시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답이죠. 답이 아주 중요한데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 동그라미. 조정관세는 일단은 100분의 100 맞아요. 물론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 요렇게만 쓰기에는 조금 민망하긴 해요. 원래 조정관세 부과대상 69조 펴보세요. 69조에 펴보시면은 거의 1호에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생긴 이유를 적어놨잖아요. 산업구조정관세 이렇게 외웠는데 우리가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야 돼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좀 빼버렸어. 어차피 이거를 오답으로 낼 생각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앞엔 대충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오답일 때에는 사람들이 대충 내요. 문장이 막 아무 데나 틀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정답이라면 그 앞에 분명히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이 말을 넣었을 거라고. 그런 느낌도 아셔야 돼. 그런데 이제 100분의 100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뒷부분 보니까 다만 농림축산물의 경우에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뭐가 달라요? 더한 율 그랬죠. 더한 율 동그라미. 근데 이게 그러면 그 더한 율을 정말로 더 해가지고 더 넣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든 거냐? 아니라니까요. 이거 어디 있는 말이에요? 할당과세 있는 말이죠. 그 다음 조 아닙니까? 70조? 70조 몇 항이 있어요? 71조? 71조인가요? 71조? 2항이죠? 2항의 단서죠? 맞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단원 프레스에 했었나? 거기 아마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69조 단서랑 71조 2항 단서를 구분하라. 오늘 가서 문풀 문제집 봐요.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69조 단서랑 71조 2항 단서를 비교하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때 똑같은 오답이 있었죠. 이건 뭐 같이 아는 사람도 못 풀어. 이거 어디가 틀린 줄 알아요. 그죠? 그나마 이거는요. 좀 이상하다. 뭐 더한까지 좀 더한이 맞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할당관세에서 이 더한이 빠지면 진짜 어려운 문제 될걸요? 네? 그렇죠? 할당관세에서 더한이란 부분이 빠지면 더 어렵다고요. 그거 기억해 되시라고. 거기 1번은요. 1번은 55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적어놓기만 하세요. 55조. 그리고 2번은
65조 5항 긴급관세 부분인데 65조 5항에 있는 내용이고 3번은 71조 할당관세 부분입니다. 17번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에 외국물품 동그라미 그 옆에 내국물품 동그라미. 그러니까 외국물품에는 수식이 없어. 모든 외국물품이니까. 근데 내국물품에는 내국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 반드시 보세국에 장치해야 되는데 우리 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세국이 아니면 안 된대. 아닌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반드시 보세국에 장치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만 수크, 재검, 아부 등의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 중에서 수크까지만 얘기했네요. 이건 158조 아니 155조입니다. 155조. 155조 1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패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폐기 동그라미. 폐기는 뭐예요? 승인이죠. 이건 160조 1항이고요. 이건 다 1항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160조 1항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반입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대. 이 보세구역 반입반출 신고입니다. 그 많은 하루에도 수천 건 될 그 반입반출 건들을 승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신고지. 이거는 157조 1항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세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 할 수 있다. 이 경우 웬일이니? 세관장의 신고가 아니라 승인이죠. 법의 158조 보세요. 제가 오늘 계속 그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158조에 2항을 보세요. 여러분 출제자야. 그런데 158조 2항을 내고 싶어. 보세요. 제 1항에 따른 보수작업 그랬죠. 아무런 그냥 그 출제하는데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제 1항에 따르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돼. 네? 그렇잖아요. 그냥 보수작업 그래도 말은 되니까. 근데 그래도 법에서 제 1항에 따른 보수작업이라는 건 정말로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보수작업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럼 제 1항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길어진 거예요. 늘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제 1항에 따른을 빼버린 식이었는데 요즘 말을 길게 하려니까 그 앞에 걸 내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18번 관세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답부터 한번 봅시다. 4번에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으로서 수행물품 얘기 같은데요.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행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 면제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5달러 동그라미 5달러는요 기준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물품 가격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물품 가격을 오답을 했냐? 그 많은 것 중에 뭐 과세 가격이라고 오답해도 되고 다른 말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걸로 했는가? 시행규칙 45조 펴보세요. 시행규칙 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수행물품의 2항을 보세요. 이건 아예 복습할 때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2항에 보니까 시행규칙 45조 2항의 1호는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거. 2호는 전시장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데 물품 가격이 아니네. 뭐예요? 와, 엄청 길다. 관람자부터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 도착 가격이 답인 거예요. 근데 그걸 쏙 빼버리고 1호에서 갖다 놓은 거죠.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빼고 딴 걸 넣을 수도 있지만 바로 위에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인식 속에 더 어려워요. 왜냐면 비슷한 곳에서 봤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단 말이에요. 18번에 1번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서 있는 부분인데 이번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서 제일 내기 좋은 게 대사공사와 영사가 아니겠지. 너무 쉽잖아. 늘 나오는 게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획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계약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입니다. 이 별표. 이게 외교관용 물품 1등이에요. 이번에 관세시험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법의 88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그리고 나서 기획적 무력 나오면 다 자연스러워요. 그 구체적인 감면 대상들은 다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이건 법의 90조에 있는 것이고 3번에 해외 시험 및 연구 목적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뒤쪽에 몇 년 내에 재수입됐다느니 그런 말 다 필요 없죠. 그냥 관세 면제됩니다. 해외 시험 및 연구 목적이라고 나오게 되면 그냥 무조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법의 99조이겠죠. 19번 문제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율의 적용 동그라미 세율의 적용이라는 것은 간이세율, 합의세율, 용도세율 말하는 거예요. 세 개. 간합용.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보시게 되면 이건 간이세율이구나. 합의세율이구나.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죠. 뭐 1번과 2번은 둘 다 간이세율이라고 명확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3번 같은 경우 보세요. 합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합의세율이거든요. 4번은 용도세율이란 말이 있고 간합용 81조, 82조, 83조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제 1번에 한번 81조를 한번 펴보세요. (81조의) 간이세율. 그 중에 이제 81조의 1항의 2호를 보시면은 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는데요. 수입신고 대상 제외하는 한 우편물은 그러면서 어떻게 붙어야 되겠어요? 그 81조의 1항의 본문으로 가시면은 그런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래야 되죠. 근데 그 19번의 1번을 보시면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는 말은 빼버렸는데 그 뒷부분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편물을 엉뚱하게 신고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제외한다 부분에 또 신경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의 2번은요. 이게 어떻게 만든 문장인지 한번 보세요. 19번에 이제 2번은요. 보세요.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건 81조 1항 1호잖아요. 거기 휴대품이 나오죠. 간이세율 첫 번째 대상. 그런 것 중에서 시행령 96조로 가시면은 거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일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말하자면 법의 81조 1항의 간이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96조 2항에 해당이 되게 되면 여전히 안 되는 걸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근데 19번에 이번에 보세요. 19번에 이번에 이제 구조를 아시라는 거예요.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끊어요. 그거는 법에 있는 거죠.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끊어요. 그건 시행령에 있는 거죠. 법에 있는 건 되는 거고 시행령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법에 있는 것 중에서도 시행령에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간이세율 적용할 수 없습니다. 3번에 일괄하여 수입 신고된 물품. 근데 세율이 달라. 신고인의 신청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신고인의 신청이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금 많이 내면 되는데 가장 높은 세율이죠. 이거는 법의 82조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요. 이건 용도세율 부분인데 용도세율 부분이 그 시행령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일단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요. 중간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 그랬죠. 맨 그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번 용도세율 적용 신청은요. 감면 신청과 마찬가지로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행령 97조에 보시면은 시행령 97조에 언제까지 해야 된대요. 사실은 시점과 종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죠.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이죠. 수입신고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이죠. 마지막 문제. 특허 보세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먼저 보시면은 3번인데요. 이제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비율이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원료별 제품별 보세공장 전체에 대해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대요. 이게 바로 이제 원료과세를 포괄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좀 편하게 원료과세 신청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보세공장 부분에 있는 거죠. 법의 189조 가보세요. 법의 189조 제목은 원료과세인데 거기 2항에 보시면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보세공장 전체에 대해서 원료과세 포괄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좀 더 길어지거든. 그래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보니까 시행령 205조의 3항에 그중에 1호, 2호 중에서 숫자가 있는 게 있어. 뭐예요? 2년 50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1, 2, 50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숫자로 외워야 돼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문제 3번을 보시면 20번에 3번을 보니까 2년 52년 이상한 거예요. 1, 2, 50 그렇게 따로 써나 봐요. 1, 2, 50 1년, 2년 50% 이거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 세 개가 다 바뀔 그 후보자들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1번을 보시면은 보수창고 운영위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내공물품을 장치할 수가 있는데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리가 되어서 내공물품이 된 것은 신고 없이 계속해서 장치할 수 있다. 참 여러 번 했었는데 맞죠? 이거는 183조의 2항에 있는 겁니다. 2번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 외의 작업에 사용된 물품을 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대요. 이번 직접 반입 동그라미. 직접 반입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는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해서 수입 신고할 수 있고 심지어 보세공장 외의 작업장으로 갈 때에도 직접 반입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법의 187조의 6항입니다. 187조의 6항 보시면은 보세 작업에 사용된 물품을 공장 외의 작업장에도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그냥 그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보세건설장 운영위는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했을 때에는 사용 전에 뭐예요? 사용 전 동그라미. 사용 전에 뭐 한다고요? 수입신고. 말 그대로 이거를 사용 전 수입신고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법의 192조입니다. 법의 192조는 그 자체가 사용 전 수입신고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맞는 말이지만 혹시라도 바뀐다면 사용 전이라는 말이 바뀌게 되겠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질문? 혼자서도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법령집을 찾아보는 걸 귀찮아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뭘 문장을 보려고 하면은 그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 이게 두 개가 합쳐졌구나. 이 사람은 이걸 하면서 그 몇 항을 가서 찾아보냐고 얼마나 또 고생을 했겠나. 이러면서 그죠?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혹시 이제 마음이 좀 생기시면은 뭐 각 큰 그 단락별로 문제를 한 문제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제를 만들어 보면은 만들어 본 문제는 무조건 맞추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문제를 잘 풀겠어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면은 다 알게 돼요. 문제를 만들면서 자꾸 바꿔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